나는 이제 68이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허리는 예전처럼 곧게 펴지지 않는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 같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요즘 들어 그 낯선 얼굴이 조금씩 웃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그날로 돌아가야 한다. 내 인생에서 가장 이상하고 가장 당황스러웠던 그날 말이다. 아들의 결혼식 날이었다. 나는 한복을 차려입고 예식장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 후로 나는 혼자였다. 아들이 전부였다. 아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고 믿으며 살아왔다. 그날도 그랬다. 아들의 환한 얼굴을 보며 나는 내 역할이 이제 끝나가는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신부 측 부모님이 입장하시는 순간 내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다. 신부 아버지가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계셨다. 회색 정장을 입으신 그분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그분이 고개를 돌려 하객들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분도 멈칫하셨다. 그분의 눈빛에서 뭔가 흔들리는 게 보였다. 나는 당황해서 고개를 돌렸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다. 이게 뭐지? 나는 혼란스러웠다. 68배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말이 되나? 결혼식은 아름답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나는 집중할 수 없었다. 자꾸만 시선이 그분에게 갔다. 그분도 가끔 나를 보셨다. 우리는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지만 뭔가 이상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피로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나는 가방을 챙기며 일어서려는데 누군가 내 옆에 조용히 서 계셨다. 그분이었다. 신부 아버지. 그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다. 혹시 30년 전쯤 부산에 살았던 적이 있느냐고 물으셨다. 나는 깜짝 놀라 그분을 쳐다봤다.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그렇다고 그때 거기서 살았다고 대답했다. 그분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러더니 조용히, 아주 조용히 웃으셨다. 역시 맞다고 해운대 도서관에서 만났던 사람이 맞느냐고 물으셨다. 그 순간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35년 전, 나는 23이었다. 부산의 작은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대학생이었고 매일 저녁 도서관에 와서 공부를 했다. 우리는 말을 섞기 시작했고 서서히 가까워졌다. 그는 다정했고 책을 좋아했으며 나를 웃게 만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헤어졌다. 그의 집안에서 반대했고 내 집안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젊었고 싸울 힘이 없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갔다. 나는 서울로 올라왔고 중매로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잊으려 애썼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서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분의 이름을 불렀다. 이정호. 그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맞다고 그리고 내 이름도 조심스럽게 불렀다. 강은숙.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35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를 지나갔다. 그동안 우리는 각자 가정을 꾸렸고 아이를 키웠고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자식들이 부부가 되어버렸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싶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사돈 관계가 되었다. 명절이면 만났고 손주가 태어나면 함께 병원에 갔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뭔가 다른 공기가 흘렀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처음엔 그저 옛 추억으로만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자꾸 그분 생각이 났다. 명절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나는 이상하게 허전했다. 그분의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분이 손주를 안고 있는 모습, 그분이 조용히 차를 마시는 모습, 그분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
나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나이가 몇인데 이러고 있나. 우리는 사돈이다. 절대로 넘으면 안 되는 선이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이 감정을 묻어야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분은 이상한 부탁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혹시 시간이 되면 커피 한 잔 할 수 있겠느냐고. 그냥 이야기 좀 나누고 싶다고.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창밖으로 가을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분은 커피를 천천히 저으시며 말씀하셨다. 요즘 계속 생각이 난다고. 35년 전 일들이. 그때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고.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나도 그렇다고.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우리 아이들은 부부고 우리는 사돈인데. 그분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다. 자기도 혼란스럽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를 완전히 잊은 적이 없다고. 결혼하고 아내를 사랑했고 가정을 지켰지만 마음 한쪽엔 항상 내가 있었다고.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도 똑같았기 때문이다. 나도 그랬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날 오래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35년 동안의 삶에 대해, 기쁨과 슬픔에 대해, 후회와 그리움에 대해,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에 대해서도. 그 후로 우리는 가끔 만났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산책을 하거나 조용한 찻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손을 잡지도 않았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하지만 이런 관계가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 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다. 어느 날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알렸다. 우리는 모두 기뻤다. 그런데 그날 저녁 정호 씨가 나에게 조용히 말씀하셨다. 우리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건 아이들한테도 미안하다고.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제 끝인가 보다 싶었다. 그런데 그분이 말을 이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어떻겠냐고. 나는 깜짝 놀랐다. 우리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느냐고. 그분은 그렇다고 하셨다. 숨기고 사는 것보다는 정직한 게 나을 것 같다고. 물론 아이들이 놀라겠지만 우리도 인생을 살 권리가 있지 않겠냐고.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두려웠다. 아들이 뭐라고 할까? 며느리는? 사람들은? 하지만 정호 씨의 눈빛은 진지했다. 우리 이제 60이 넘었다고.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 자기는 더 이상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다고. 나와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그 말에 내 마음이 움직였다. 우리는 결국 아이들을 불렀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정호 씨의 딸과 사위. 네 사람을 조용한 식당에 초대했다. 처음에 아이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했다. 우리가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하자 아이들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다. 놀람, 당황, 혼란, 그리고 침묵. 긴 침묵이 흘렀다.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먼저 입을 연 건 며느리였다. 그러면 자기네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다. 나는 급히 대답했다. 아니라고, 우리는 혼인신고 같은 건 하지 않을 거라고. 그냥 가끔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을 뿐이라고. 아이들 가정에는 아무 영향도 없을 거라고.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엄마가 그동안 외로웠구나 하고 말했다. 그 한마디에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아들이 말을 이었다.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다고. 솔직히 처음엔 놀랐지만 엄마도 사람이라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다.
자기들도 이해한다고. 오히려 두 분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정호 씨의 딸도 조용히 아버지 손을 잡았다. 아빠가 엄마 돌아가신 후로 많이 외로우셨다고. 자기는 아빠가 행복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날 우리는 모두 울었다. 하지만 그건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이해와 사랑의 눈물이었다. 아이들은 우리를 받아들여 주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아이들이 말했다. 자기들이 잠시 해외로 나가려고 한다고. 사실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결정하려고 한다고. 회사에서도 해외 발령 이야기가 나왔다고. 나는 깜짝 놀랐다. 왜 우리 때문에 그러냐고 물었다. 아들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원래 생각하던 거라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자기들도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아이도 태어날 거고 좋은 기회인 것 같다고. 며느리가 덧붙였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에서 편하게 지내라고. 자기들은 자주 연락드릴 거라고. 그리고 1년에 두세 번은 꼭 뵈러 올 거라고. 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아들이 멀리 간다는 게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모두를 위한 최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아이들은 캐나다로 떠났다. 처음엔 많이 울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주 영상 통화를 했고 손주 사진을 보내왔다. 그리고 약속대로 1년에 2번씩 한국에 왔다. 그리고 나와 정호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우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각자의 집에서 살았다. 하지만 거의 매일 만났다. 아침에 함께 산책을 하고 점심을 같이 먹고 오후엔 공원에서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나눴다. 가끔은 정호 씨가 내 집에 와서 저녁을 먹었고 가끔은 내가 그분 댁에 가서 함께 영화를 봤다. 우리는 부부는 아니었지만 연인이었고 친구였고 동반자였다. 놀라운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처음엔 수군거림도 있었다. 사돈끼리 저게 뭐 하는 거냐는 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도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그저 서로를 아끼며 조용히 살아가는 걸 보면서 어느 날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은숙 씨, 보기 좋다고. 나이 들어서도 사랑하는 사람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부럽다고.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지금 나는 이른을 바라보고 있다. 정호 씨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둘 다 머리가 하얗고 걸음이 느리다. 하지만 함께 있을 때 우리는 23으로 돌아간 것 같다. 며칠 전 정호 씨와 함께 해운대에 갔다. 35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도서관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하지만 바다는 그대로였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가 물러갔다. 우리는 모래사장에 나란히 앉았다.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 소리가 우리를 감쌌다. 정호 씨가 조용히 내 이름을 불렀다. 은숙 씨. 그리고 물었다. 행복하냐고. 나는 그분의 손을 꽉 잡았다. 그렇다고, 정말 행복하다고 대답했다. 그분도 웃으셨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그 모든 게 아름다웠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해가 지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저 멀리서 갈매기들이 울었다. 나는 생각했다. 인생이란 참 묘한 거구나. 35년 전에 헤어진 사람을 예순이 넘어서 다시 만나다니. 그리고 그 사람과 이렇게 행복해지다니. 아이들은 멀리 있지만 건강하고 행복하다. 손주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쓰고 있다. 이게 바로 황혼의 선물이 아닐까? 오늘도 나는 정호 씨와 함께 공원을 산책할 것이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두를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알고 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이 조용한 행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사람들은 묻는다. 황혼재혼이 행복하냐고. 복잡하지 않냐고. 나는 대답한다. 행복하다고. 정말로. 그리고 덧붙인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게 또 인생의 아름다움이라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나는 68배 다시 사랑을 시작했다고. 그리고 그게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지금 이 순간 내 옆에는 정호 씨가 있다.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다. 가을 햇살이 우리를 비춘다. 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진다.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다. 우리는 여전히 각자의 집에서 살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다. 가끔 아이들이 그립기도 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 왜냐하면 나에게는 함께 웃고 함께 걷고 함께 늙어갈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바로 내가 평생 바라왔던 거니까. 나는 정호 씨의 손을 잡는다. 그분도 내 손을 잡는다. 우리는 말없이 웃는다. 이제 저녁이 되었다. 우리는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한다. 내일도 우리는 만날 것이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그렇게 우리의 황혼은 빛나고 있다.